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에 있는 임채원입니다. 저는 이제 뭐 2년, 3년 동안 지금 이한구 원장님 모시고 거기 평화론을 좀 연구하고 있고 이제 문명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기 그 두 분 선생님께서는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 좀 문제의식은 그게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문제나 남북 관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미중 갈등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한 100년 정도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국이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미중 갈등을 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최근까지 이야기했던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아시아 평화 체제에서 아마 문명 충돌 이야기할 때는 좀 있으면 김병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전쟁이라든지 긴장의 격화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오히려 뭐 완충지대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역할을 조금 한국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런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지금 완충지대론에서는 좀 앞으로 뭐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도 이런 게 뭐 한반도에 서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엔 체제라는 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체제로 유엔 체제가 국제 연합 형태로 만들어져 있겠지만 앞으로 뭐 지금 지구적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최근에는 뭐 작년부터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좀은 유엔 체제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지금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라든지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온라인에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어딘가 좀 중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심지는 좀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좀 잘못된 것 같네. 하면서. 어, 예. 이게 된 것 같네. 네네. 네. 네. 그랬을 때 그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중심지가 있을 텐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갈등 그 패권 국가들의 중간 정도의 그런 갈등을 조절하는 그 위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만 아마 앞으로 거기 서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평화론 이야기도 하지만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미중 갈등 이야기를 하면 너무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 경제 문제, 아시아 금융 허브 문제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홍콩이 지금 그 아시아 금융 허브로 그 60년대, 70년대부터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이후에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을 때 한국의 어떤 뭐 반작용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랬을 때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로 갈 때 지금 완충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실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정영록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그게 본래 베이스가 행정학이기 때문에 문명 국가에는 연구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책 레벨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요거까지 조금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갈등 이렇게 하지만은 제일 첨예한 데는 한반도가 아니고 홍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19년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5차례 정도 거기 홍콩을 좀 다녀오기도 하고 그쪽 활동가들하고 그다음에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때 거기 처음에는 홍콩 같은 건 7월 달에 갔었는데요. 그때 뭐 빅토리아 공원에 처음으로 170만이 모였었고
그때 제가 한번 방문했었고 그 다음 주에는 240만까지 모였는데 홍콩에서 인구가 74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00만 정도가 모이면 4명 중에 1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곳이 지금까지는 거기 자본주의지만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그런 식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홍콩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중 갈등 이야기할 때 한국과 중국, 아니, 한국이 미중 갈등의 점유지대에 있고 갈등이 격화되는 곳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첨예한 곳은 홍콩, 대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번 가보고 난 뒤에는 무브먼트는 우리도 뭐 촛불혁명이라든지 87년의 상황을 많이 봤으니까 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민간인권전선이라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있는데 거기 원익모라고 2차 방문해 가지고 원익모를 만났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미샴이라고 민간인권전선 거기는 의장을 소집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집회 신고를 하는 사람이죠. 그 만나보고 그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사람을 만나봐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홍콩에 10월 5일 날 복면금지법이 생기고 그때 사실상 겸령이죠. 겸령이 날 때 그때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가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갔었고요. 그리고 11월 24일이 5차 방문 때인데 그때 이제 뭐지 홍콩에서 그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선거혁명이 일어났죠.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사람들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 5명 정도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후보들을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 민주파들 후보들을 만나봤었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당선이 됐죠. 90% 이상이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홍콩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서 느낀 건 홍콩이 민주하고 별개로 크게 느낀 건 지금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어떻게 1842년 그 난징 조약 이후에 영국은 이렇게 거대한 그 국제도시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홍콩이 쉽지 않겠다. 10년, 20년이 가면 홍콩이 지금의 홍콩이 아니라 좀 사실상은 기능을 잃은 좀 쇠락하는 홍콩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조금 이제 좀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 홍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 그 미국 문명과 중국 문명의 진짜 충돌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아편 전쟁 이후에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홍콩이 18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 중국 본토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그건 저는 이제 그 포용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 우리나라도 뭐 지금 김용섭 지금 돌아가셨는데 연세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번의 세계화가 있었다. 첫 번째 세계화는 뭐 BC 1세기 정도에 한사군이 왔을 때 중국으로부터 세계화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19세기, 20세기에 서구 문명에 의한 세계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기반 문명 위에 그냥 중국 한 세계화, 그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서구 문명의 결합된 형태의 문명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한국에서 포용 문명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나라들은 한국, 그 다음에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일 것 같고요. 미중 문명의 서구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이 가장 잘 결합해가지고 큰 갈등 없이 지속해왔던 그런 문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이 그 중국 문명과 서구 문명, 미국 문명의 충돌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것 같고요. 중국이 계속 성장하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그 두 문명의 점유지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홍콩, 대만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의 균형점이 이제는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문명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 김병록 선생님도 말씀하지만 그 평화학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갈퉁 이야기를 하는데 갈퉁의 시각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문명과 중국 문명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한국 문명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보다 좀 토인비의 문명론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훨씬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인비가 그러니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때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캠브리지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때 이제 뭐지 펠로폰네소 전쟁을 연구하고 있었으니까 BC 5세기에 그때 일어나는 양상하고 거의 똑같다. 거기 영국과 독일 간에 일어나는 패권국가 영국과 그걸 추격하려고 하는 독일과의 갈등 이건 그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아테네와 그다음 스파르타의 갈등과 긴장하고 그 현장을 두 개의 현장이 겹쳐 보이는 거죠. 한 250년 정도 역사가 차이 나는 것보다 근데 이걸 거기 토인비는 그 투키디데스 익스피리언스 투키디데스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패권 전쟁이 일어날 때 문명 충돌의 예시로 투키디데스의 경험을 하는 거고 그 김병록 선생님도 거기 언급하셨던 그게 그레이엄 앨리슨 이 행정학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뭐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하고 쿠바 크라이시스를 분석하고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 작년 재작년에 예고된 전쟁이라는 책을 내는데 거기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식은 토인비의 문제의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사를 보면 16차례 정도의 문명 충돌, 패권 경쟁이 있었었고 그 중에 12차례 정도는 전쟁으로 끝났다. 이게 그레이엄 앨리슨의 이야기인데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만 않지만은 아마도 긴장이 격화되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어딘가에 국지전이 일어날 거고 그랬을 때 그 지역은 아마도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건 미국 사람 앨리슨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활의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이에 그러니까 토인비와 앨리슨 사이에 잘 아시지만 이게 흥팅턴의 문명 충돌론 이것들이 지금까지 뭐 그 냉전 이후에 새로운 갈등의 양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나지만은 문명 충돌은 지속될 거다 이런 해석일 것 같고요. 이 대표적으로 2001년에 있던 9.11 이슬람 갈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흥팅턴의 문명 충돌이 아주 유의미한 그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문명 충돌의 큰 두 개의 문명이 있으면 그 사이에 단층선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저 단층선에서 문명 충돌이 일어난 현장은 홍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콩 다음에는 트럼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때도 이런 큰 흐름이나 기존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홍콩이라는 곳이 본래는 거기 물류시장 중심이었고 아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융 허브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물류는 홍콩이 흔들리니까 대만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최근에 계속 갈등이 양안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명 충돌에서는 그 폭발되는 갈등의 지점이 홍콩이었고 그 다음은 대만으로 번지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흐름은 바이든 정부에 와가지고 크게 달라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가치동맹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전통적인 동맹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출석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한국에게 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노골적인 요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밖에 없느냐? 좀 반대적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 갈등 이야기할 때는 그 문명의 단층성이라든지 점유지대에서 갈등이 격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할두는 역사 서술에서 좀 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거기 이론에서 가장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번 할둔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할둔이 역사 서술은 14세기의 역사, 이슬람 역사지만은 여기 마호멧이 출애됐던 7세기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좀 해석했던 게 역사 서술의 가장 기본적인 논의였던 것 같고 이번 할둔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혹은 변경에 있는 곳에서 오히려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명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번 할둔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중국, 제가 한국, 홍콩, 대만 이쪽이 지금 동서 문명이 묘한 형태로 융합적으로 결합해 있는 거고 이걸 포용 문명이라고 한다면 이 단층선에서 새로운 형식의 갈등이 아니라 문명이 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여기서 좀 출발해 가지고 완충지대로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중간지대에 이렇게 완충지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이나 서울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있는 거죠. 아마도 그게 지금 유엔 체제라는 거는 그 뉴욕이 지금 그 오피스가 있는데 그건 전후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있지만은 그 본래 이렇게 그게 국제 갈등을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 미국이 반대할 거고 미국이 반대하면 중국이 반대할 거고 또 그쪽하고 너무 친소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지점에 있는 중간지대 정도를 선택하는 게 역사적인 사례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스위스 제네바가 유엔 오피스가 많고 그러는데 이거 알고 보면 이렇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강대국의 중심에 유럽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벨기에 브뤼셀에 그 유엔 연합 오피스가 있는데 여기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간에 있는 거다. 만약 이런 전례를 좀 생각해 보면 그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그 완충지대가 그러니까 홍콩이라든지 대만은 직접적인 충돌의 현장이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완충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완충지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국이 주도한다면 그 좀 서울이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좀 핵심적인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 체제라고 이야기하면 그 액트를 국가로 주로 보지만 앞으로 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유엔 체제를 넘어서서 좀 다양한 글로벌 주체들이 거기 참여하는 시대. 예를 들면 국제기구도 있을 거고, 그다음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NGO 이런 활동들이 세계 시민들의 활동이 증가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또 동아시아 지역이 비중이 강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 21세기에는 20세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나 문화가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 좀 문제는 토인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인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게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1914년에 토인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경영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연구 이런 책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도 보고 토인비가 뭐 일제시대도 한반도를 한번 거쳐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도 오고 중국도 대만도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인비는 아주 친숙한 역사학자고 그래서 토인비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지만은 그건 진짜 역사책으로서의 뭐 토인비 책을 읽은 거지 그게 당대의 문제로 우리가 읽었겠느냐. 한 번도 한국이 세계 경영을 좀 주도하는 액터로 참가한 경험이 좀 일천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고조선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보듯이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인비는 투키디데스의 경험을 당대에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토인비가 경험했던 것, 투키디데스가 경험했던 거를 지금 경제 시비의 좀 대국이 되고 진짜 글로벌 거버넌스나 글로벌적인 이렇게 마인드가 필요한 세계에 왔을 때 그럴 때 문명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게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정책적 대응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뭐 아시아 금융허브 이후에
홍콩 이제 핵시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금융 허브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21세기는 뭐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그 국가 경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 미중 갈등 문제를 문명과 국가론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지금까지 그 뭐 중진국 담론이라든지 강소국 담론이 아니라 한 그 10개 정도의 글로벌 액터들이 참가하는 뭐 G20가 되든지 G7이 되든지 이럴 때 하나의 그 뭐 좀 독자적인 액터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우리가 좀 마인드라든지 준비, 그다음 미래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역사의 문제를 토인비가 역사의 문제를 당대의 문제로 본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토인비 스스로가 런던대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는 채텀 하우스에 그냥 디렉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6개월은 현실에 참여하고, 또 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데요, 디렉터로 참여하고 6개월은 역사서적 책을 쓰고, 그리고 역사와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인문학이나 아니면 평화론, 그 다음에 문명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담론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고 실천의 방법을 좀 내놓는 그런 식으로 좀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랬을 때 좀 단위를 만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은 그냥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라 이 세 개를 묶는 좀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초광역급 문제가 행정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도 동부에 뉴욕과 워싱턴을 잇는 이렇게 하나의 메가시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부 쪽에도 지금 LA로부터 해가지고 샌디에고까지 또 하나의 메가시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거기 아시아 담론이라든지 문명 충돌의 입장에서 보면 좀 국가도 있지만은 도시의 문제도 이렇게 좀 메가시티 담론으로 보면 다른 시각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앞으로 뭐지 거기 우리가 평화 이야기 하는데 이걸 좀 수위를 정책 레벨까지 좀 낮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는 각자의 기능들이 좀 살아나야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담론으로 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시트 이후에 홍콩을 대체하는 아시아 금융 허브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시간을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그래, 뭐 30분 하기로 했지만은 뭐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네. 너무 그러면 길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네. 예, 그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 금융 허브 문제, 그다음에 그 구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한국 오피스, 아시아 오피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이제 UNCT 같은 것,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디지털 팀이 서울로 이전했는데 BBC, CNN, 홍콩에 아시아 본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아시아 스포츠 기구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NGO하고 시민단체의 상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평화의 기반을,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의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콩 말씀을 드린 건 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홍콩은 지금 뉴욕, 런던하고 같이 또 하나의 세계 3대 금융중심지지만은 앞으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진핑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생각 때문에. 시진핑이 생각하는 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기 건국의 아버지들이 못한 일, 할아버지들이 당했던 일을 보고 자기들은 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인데요. 이때는 소강사회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인민의 복지가 해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신중국이 이제 1949년에 이제 장대석에서 신중국이 나갔으니까 이때는 세계 초인류 국가를 만들겠다. 이건 자기들이 그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홍콩 문제는 난징 조약 이전의 홍콩 체제로 그냥 거기 광동 체제로 복원하겠다, 이게 시진핑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84년 반환협정부터 해가지고 2020년 국가보안법까지 쭉 사태가 이어지는데 이걸 하나의 역사의 변화, 문명 충돌의 현장으로 보면 좀 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금융허브 같은 건 지금 대체가 도쿄, 상해, 싱가포르 이런 경쟁 도시들이 있고 한데 이걸 조금 거기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평화론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마침 제가 뭐 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이종해야 할 것 같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시티 오브 런던의 일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금융허브로 만들어 보자. 마침 그렇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논의를 얘들을 홍콩처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동안에 담론들이 조금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행정수도 이렇게 이전되면 광화문 청사가 비교될 텐데요. 지금 그 정부위원회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독일도 보온에서 중앙청사가 이전해 갔을 때 베를린으로 이전해 가서 1달러에 유엔에 매각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엔 청사도 이렇게 광화문 청사도 유엔 시티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코펜하겐에 보면 2013년에 이렇게 11개 유엔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광화문 청사를 좀 변화를 주면 평안을 위한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랬을 때 아마 뭐 고용 효과 이런 것도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 때문에 한 4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직고용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회가 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그 서울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핀테크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해 있으니까 아시아의 데이터 수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에딘버러 같은 건 유럽의 데이터 수도로 가겠다 이런 구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평화를 이야기할 때도 좀 문명적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정책 레벨까지 내려가면 좀 더 다양한 형식의 평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좀 갈퉁이 가지고 있는 평화론, 평화학의 좀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들이 문명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저희들처럼 뭐 행정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거기 국가 레벨에서 정책 레벨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그럴 때 다양한 형식의 정책 수단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문명과 평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